도파민 시기감, 도파민 데자부. 발로섬이 전염병의 도파민 가스를 제시할 때 그는 먼저 항정신병 약물이 실제로 뇌에서 도파민 전달을 반응형으로 또 더욱 검증 입증해야 한다고 기록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75년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솔로몬 스나이더와 토론토 대학의 필립 시먼은 항정신병 약물이 어떻게 그런 효과를 얻는지 구체화했다. 먼저 스나이더는 D1과 D2로 알려진 두 가지 다른 유형의 도파민 수용체를 확인했다. 다음으로 두 연구자 모두 항정신병 약물이 D2 수용체를 70에서 90% 차단함을 발견했다. 신문 매체에서는 이제 항정신병 약물이 뇌화 골기능을 교정하리라고 말한다. 뉴욕타임스는 설명한다. 뇌 도파민 기능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전염병 환자를 괴롭히는 감각의 홍수가 발생 가능하다. 뇌내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함으로 신경계원제는 환청과 환시를 없앤다. 스나이더와 시먼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만 말콤 바우어스는 도파민 가설에 먹구름을 들이우는 결과를 발표한다. 그는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전염병 환자들의 뇌척 수액에서 도파민 대사 산물의 수치가 상당수 정상 범위임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우리의 연구 결과가 충내 도파민 체계에서 발산되는 전염병 환자들의 과각성에 대한 신경화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연구자들도 곧 비슷한 결과를 보고한다. 1975년 NIMH 연구자 로버트 포스는 밝힌다. 전염병 환자 20명의 뇌 척수액 내에서 HVA 수치가 대부분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부검 연구를 통해서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전염병 환자 뇌 조직의 도파민이 비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1982년 UCLA 존 하락스는 이 연구 검토 후에 명확한 최종 결론에 도출한다. 이러한 결과가 약물 투여하지 않은 전염병 환자들에 대해서 도파민 대사 증가율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약을 복용하지 않은 전염병 환자들의 도파민 수치가 정상임을 발견한 연구원들은 두 번째 가능성으로 관심을 가졌다. 아마도 전염병 환자들에게는 도파민 수용체가 과도하게 많았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연저 부신경세포는 도파민에 감염할 것이고 이는 도파민 경로를 과도하게 자극할 것이다. 1978년 토론토 대학의 필립 시먼은 네이처에 이것이 실제 사실이라고 발표한다. 전염병 환자 20명의 뇌 부검에서는 정상인의 뇌에 비해서 70%더 많은 D2 수용체가 드러났다. 언뜻 보면 전염병의 원인이 발견된 듯하다. 시먼은 모든 환자들이 사망 전까지 신경이완제를 복용했음을 상기시켰다. 이 결과가 일반적으로 전염병의 도파민 가설과 명백히 일치하지만 D2 수용체의 증가는 신경이완제 장기 투여 결과로 보인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약물의 실제 원인이었음이 신속하게 입증되었다. 지에게 신경이완제를 먹이면 D2 수용체가 수가 빠르게 증가한다. 지에게 D1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을 투여하면 수용체의 하위 유형의 밀도가 증가한다. 수용체의 수와 밀도 각각의 증가는 뇌와 약물의 신호 차단을 보상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증거였다. 1982년 앵거스 맥케이와 그의 영국 동료 연구자들은 사망한 전염병 환자 48명의 뇌 조직을 살펴봤다. 그들은 보고한다. D2 수용체의 증가는 사망 당시까지 신경이완제 약물이 유지되던 환자에게만 나타났고 이런 수용체의 증가가 의인성임을 나타낸다. 몇 년 후에 독일 연구자들은 부검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고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연구자들은 양전자 방철 단층 촬영술을 이용해서 신경이완제에 노출되지 않은 생존 환자의 D2 수용체 밀도를 연구했으며 모두 전염병 환자와 정상 대조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기록한다. 그 후에 연구자들은 전염병으로 진단된 사람들의 도파민 경로에 뭔가 이상 유무를 계속 연구해왔고 때때로 누군가는 일부 환자에게 특정 종류의 이상이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1980년대 말에 이르자 도파민 체계의 과잉 활동과 약을 통한 균형의 회복을 특징으로 하는
조현병의 화학 불균형 가설은 무너지고 만다. 1990년에 피에르 드네커는 자신이 언제라는 바를 언급하며 말한다. 조현병의 도파민이 이르는 정신과 의사들에게 거의 신임받지 못한다. 4년 뒤 롱아일랜드 유대인 의료센터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존 케인도 드니커의 표현에 동조한다. 조현병에서 도파민 기능의 결함에 대한 어떤 좋은 증거도 찾지 못한다. 그럼에도 대중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도파민 체계가 과잉 활성되었다는 이야기와 당뇨병의 인슐린 치료처럼 조현병 치료제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 전 NIMH 총책임자인 스티브 하이머는 2002년 저서 분자신경 영역에서 한 번 더 독자들에게 진실을 깨우친다. 도파민 체계가 조현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강력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이 이론을 위한 진원곡. 낮은 세로토닌의 우울증의 원인이고 높은 도파민이 조현병 원인이라는 가설은 정신질환의 화학 불기능 이론이 두 축이었지만 1980년대 후반까지 그 근거가 부족했다. 다른 정신질환의 원인 또한 화학 불균형으로 대중에게 알려졌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했다. 부모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진단을 받은 자녀가 낮은 도파민 수치로 고통을 겪는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그런 말을 듣게 된 유일한 이유는 메틸페니데이트가 뉴런을 제거해서 뉴런으로 하여금 여분의 도파민을 방출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제약회사에서 계속 의존하는 스토리텔링의 공식이 되었다. 연구자들은 약물 종류에 따라서 각각 어떤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약물이 어떻게 내 안 신경 전달 물질의 수준을 높이고 낮추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곧 대중들로부터 그러한 약물로 치료받은 사람들이 정문대의 문제를 겪는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화학 불균형 가설이 항상 불안정했음은 명백하다. 그 이론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많은 과학자들은 약간의 당혹감을 느끼며 돌아온다. 1975년 초에 조셉 맨델스와 엘던 프레이저는 결론 내린다. 우울증에 대한 쉴드 크로트의 가설은 초기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특정 결과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에 의존하는 터널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1990년 데니커는 조현병의 도파민 가설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정신의학 연구자들이 그 약들을 항조현병 치료제로 다시 이름 붙이려고 했을 때 그는 지적한다. 신경이완제가 조현병의 특정 현상을 감소 시킨다고 보이지만 그 약이 조현병의 병인을 치료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데이비드 힐리는 자신의 책 정신양리학의 창조에서 정신질환의 화학 불균형 이론을 정신과 의사들이 받아들인 이유는 그 이론이 그들에게 진짜 의사가 되는 무디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내과 의사들이 항생제를 가졌듯이 정신과 의사들 또한 항질병 약물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화학 불균형에 대한 사회적인 믿음은 여전히 잔존한다. 한편 이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저술한 사람들은 동일한 최종 결론을 몇 번이고 강조한다. 미시간 대학의 신경과학 교수인 엘리엇 발렌스타인은 1998년 그의 저서 뇌 타닥이에서 결론 내린다. 연구 근거는 어떤 정신질환의 생화학 이론도 뒷받침하지 않는다. 심지어 미국 공중보건 또 데이비드 세처도 1999년 정신건강보고서에 고백한다. 정신질환의 정확한 원인 병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버드과 대학 정신의학 전임 강사 조셉 글렌 멀러는 프로작 백내시에서 언급한다. 그런 불균형이 발견되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례는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1905년 심리의학 편집장 케네스 캔들러는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놀랄 만큼 강렬한 비문을 썼다. 우리는 크고 단순한 신경과학적인 설명을 찾았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된다. 만약에 정신과 약물이 뇌화학의 비정상을 고치지 못한다면 과연 무엇을 행하는 것인가?
오히려 역작용,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겠다라는 거네요. 내 마음의 프로작. 1970에서 80년대 동안 연구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정신과 약물이 뇌에 어떻게 작용하고 내가 약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정리했다. 우리는 항우울제, 신경이완제, 벤조디아핀 계열 항불안제, 정신자극제의 역사를 연관시켜 보았고 그 모든 역사는 어느 정도 작용의 공통 과정을 말해줄 것이다. 그럼에도 엘라이 릴리가 프로작을 시장에 출시한 뒤에 대중의 마음의 화학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잘 잡았다. 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서 엘라이 릴리 소속 과학자들과 다른 연구자들이 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실제 어떻게 효과를 발휘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냅스 전 뉴런이 시냅스 간극에 세로토닌 방출을 하면 신호가 뚜렷하게 종료되도록 세로토닌이 신속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효소는 소량의 대사를 수행하고 나머지는 펌핑되어서 세로토닌 재흡수 수송체로 알려진 채널을 통해서 시냅스 전 뉴런으로 다시 들어간다. 플루옥세틴은 이 재흡수 통로를 차단하고 그 결과로 1975년 일라이 릴리의 과학자 제임스 클레멘스는 플루옥세틴이 시냅스에서 세로토닌의 축적을 일으킨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일라이 릴리의 연구들이 발견한 것처럼 대목임 기전이 시작이 된다. 시냅스 전 뉴런은 시냅스에서 세로토닌 소치를 감지하는 자동 수행체를 세포 말단의 세포막에 지닌다. 세로토닌 소치가 너무 낮으면 어떤 한 과학자가 농담처럼 말했듯이 이 자동 수행체는 소리친다. 세로토닌 방출 기계를 켜라. 세로토닌 소치가 너무 높으면 자동 수행체는 소리친다. 기기를 끄라. 이는 세로토닌계의 균형 유지를 위해 진화하여 설계된 대목임 회로이며 플루옥세틴은 후자의 메시지를 촉발시킨다. 세로토닌이 시냅스에서 더 이상 제거되지 않기에 자가 수행체는 시냅스 전 뉴런들의 훨씬 낮은 속도로 점화하도록 전달한다. 그들은 정상보다도 낮은 양의 세로토닌을 시냅스로 방출하기 시작한다. 대목임 기전은 또한 시냅스 후 뉴런을 변화시킨다. 일라이 릴리의 연구원들은 1981년에 플루옥세틴을 투여할 때 세로토닌 수행체의 밀도가 4주 안에 정상보다도 25% 낮아진다고 보고한다. 다른 연구자들은 이어서 장기간의 플루옥세틴 치료로 뇌 특정 영역에서 세로토닌 수용체가 50% 감소 가능하다는 결과를 발표한다. 그 결과 시냅스 후 뉴런은 화학 전달자에 의해서 감작된다. 이 시점에 뇌는 약물에 잘 적응한 듯 보인다. 플루옥세틴은 시냅스에서 세로토닌의 정상 재흡수를 막지만 시냅스 전 뉴런은 세로토닌을 덜 방출하게 되고 시냅스 후 뉴런은 세로토닌에 덜 민감해져 쉽게 점화되지 않는다. 이 약은 세로토닌 경로를 가속화하도록 고안되었다. 뇌는 그의 결을 바르는 반응을 한다. 그것은 연구자들이 시냅스 복원력이라 부르는 적응 반응인 세로토닌 경로의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 그러나 초기 2주 동안 발생하는 다른 변화가 하나 더 남았다. 이는 결국 뇌의 보상 반응을 중단시킨다. 시냅스 전 뉴런의 세로토닌에 대한 자가 수용체 수는 감소한다. 그 결과 이 대목임 기전의 일부는 작동되지 않고 세로토닌 기계의 전원을 내린다. 시냅스 전 뉴런은 적어도 잠시는 정상 속도로 다시 점화하기 시작하고 세로토닌은 매 순간 정상에 비해서 더 많이 방출된다. 일라이 릴리와 여타 과학자들은 플루옥세틴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도식을 종합하며 이 과정의 어느 점에 항우울제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측했다. 정신과학자들은 항우울제가 작용하는데 2주 3주 시간이 걸림을 관찰했다. 따라서 1982년 일라이 릴리 연구원들은 몇 주에 걸친 세로토닌 수용체 감소가 치료 반응과 관련된 근본 기전이라고 추론했다. 그렇다면 이 약물은 세로토닌계가 덜 반응하게 만들었기에 효과를 보았다고 하겠다. 하지만 플루옥세틴이 대목임 기전을 일부 무력화시킴을 연구자들이 발견했다. 그러자 몇 개월 대학의 클로드 드 몬탈티느는 이것이 이 약물의 효과를 발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무력화 과정 또한 2에서 3주 걸렸고 시냅스 전 뉴런들이 정상보다 더 많은 양의 세로토닌을 시냅스에 방출하게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플루옥세틴이
세로토닌의 제거를 계속 막으면서 신경전달 물질은 이제 실제로 시냅스의 축적이 가능하고, 이는 중앙 세로토닌 신경전달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드몬티니는 기술한다. 여기까지가 플루옥세틴이 어떻게 뇌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서술이다. 이 과정이 우울한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잘 지내도록 도우는 것일 수 있다. 오직 결과물만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힐 것이다. 하지만 이 약은 명백하게 뇌의 화학 불균형은 고치지 못한다. 뇌의 화학 불균형은 고치지 못한다. 그 대신 이 약은 정확하게 반대로 작용한다. 우울하지만 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학 불균형이 안 나타난다. 화학 불균형. 플루옥세틴은 시냅스에서 세로토닌의 정상 제거를 방해하고 일련의 변화를 촉발하며 몇 주 뒤에 세로토닌 경로는 명백하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냅스 전 뉴런은 평소보다도 더 많은 세로토닌을 분비한다. 세로토닌 재흡수 통로는 약물에 의해서 차단된다. 세로토닌계의 대모임 회로는 일부 비활성화한다. 시냅스 후 뉴런은 세로토닌에 대해서 탈감작된다. 기계적으로 말하자면 세로토닌계는 이제 오히려 혼선을 일으킨다고 하겠다. 윌라일렐리오 과학자들은 이 약의 그러한 면을 잘 알았다. 1977년 네이플러와 데이비드 윙은 플루옥세틴이 세로토닌 경로를 교란시키므로 행동, 수면, 뇌 수치의 호르몬 분비 조절, 체온 조절, 통증 반응성 등 다양한 뇌 기능에서 세로토닌 뉴런의 역할을 연구하는 데 사용 가능함을 관찰했다. 이 실험 수행을 위해 연구자들은 동물의 플루옥세틴을 투여하고 어떤 기능이 손상되는지 관찰했다. 그들은 병리 현상을 발현을 기다릴 것이다. 이런 유형의 연구는 사실 이미 수행 중이었다. 플러와 윙은 1977년 이 약물이 지의 상동화된 과잉 행동을 유발하고 지와 고양이의 렘 수면을 억제한다고 보고했다. 렘 수면을 억제한다고 보고했다. 1991년 프린스턴의 신경과학자 베일리 제이콥스는 임상정신의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SSRI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 약물은 정상 환경 생물학적인 조건에서 달성되는 생리 범위를 넘어 시냅스 전달 소전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서 생성되는 모든 행동 혹은 생리 변화는 5-HT 세로토닌의 정상 생물학적인 역할을 반영하기보다는 병리적으로 여기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하겠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신경기관제 효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구체화했다. 클로로프로마진을 비롯한 표준 항정신 약물들은 뇌 안의 모든 디지털 수용체의 70에서 90%를 차단한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시냅스 전 뉴런은 더 많은 도파민을 방출하기 시작하고 시냅스 후 뉴런은 디지털 수용체의 밀도를 3% 이상 증가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뇌는 약물의 효과를 보상하여 도파민 경로를 따라 신호 전달이 유지 가능하다. 그러나 약 3주가 지나면 경로의 대모임 기전이 작동하지 않게 되고 시냅스 전 뉴런이 불규칙한 패턴으로 점화되거나 활동을 멈춘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정신약리학 교과서는 항정신병약물 작용의 기초가 도파민 경로의 이러한 불활성화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약물에 의해서 배명된 신경전달 물질 경로에 대한 이야기다. 몇 주 후에는 그들의 대모임 회로가 일부 비활성화하고 시냅스 전 뉴런이 정상보다 적은 도파민을 방출하고 약물은 디지털 수용체를 차단하며 도파민 효과를 방해하고 시냅스 후 뉴런은 디지털 수용체의 밀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이 약들은 뇌 화학 상태를 정상화시키지 않고 방해한다. 제이콥스의 추론을 따른다면 병리적으로 볼 정도이다. 병리적으로 볼 정도이다. 정신과 약물 이해를 위한 인식 패러다임은 오늘날 하버드 대학의 학생으로서 스티브 하이먼은 큰 기관을 이끌 때 필요한 많은 정치적 행정적인 과업에 주로 관여한다. 하지만 그는 수련을 받은 신경과학자다. 그리고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 책임자일 때 그는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학습한 모든 것을 정리한 논문을 썼다. 시작과 적응,
정신과 약물 작용의 이해를 위한 이식책이라는 제목의 미국 정신의학 계지 발표 논문에서 그는 모든 정신과 약물이 공통된 방식으로 뇌의 작용함을 어떻게 이해할지 서술을 한다. 그는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제 및 기타 정신과 약물이 신경전달 기능에 동요를 일으킨다고 서술한다. 약물에 대한 반응으로 뇌의 일련의 보상적인 적응을 거친다. 약물이 신경전달 물질을 차단하면 시냅스 뉴런을 활성화해서 더 많은 신경전달 물질을 방출하고 시냅스 후 뉴런은 해당 신경 물질에 대한 수용체의 밀도를 증가시킨다. 반대로 약물이 신경전달 물질의 시냅스 수준을 증가시키면 반대 반응을 일으킨다. 시냅스 전 뉴런의 점화율이 감소되고 시냅스 후 뉴런은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의 밀도를 감소시킨다. 각각의 경우에 뇌는 그 약의 효과를 무효화하려고 노력한다. 하이먼은 설명한다. 이런 적응은 아마도 세포가 환경 변화나 내부 세팅의 변화에 직면하여서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항상성 기전에 뿌리를 둔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런 보상 기전이 고장이 난다. 약물의 장기간 투여는 신경 기능에 실질적이고 지속하는 변화를 일으킨다. 하이먼은 이러한 장기 적응 과정의 일부로 세포 내 신호 경로와 유전자 관련의 변화가 생긴다고 기록했다. 그는 여러 주간 약물을 투여받은 사람의 뇌는 질과 양 모두 정상 상태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능한다고 결론지었다. 그의 논문은 명쾌했다. 이 논문은 수십 년 동안 인상 깊고 깊은 과학 연구로부터 배운 것을 요약했다. 40년 전 클로로프로마진을 비롯한 1세대 정신과 약물이 발견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뉴런이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거의 알지 못했다. 이제 과학자들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 체계와 약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매우 상세하게 이해한다. 과학은 다음 사실을 발견하였다. 치료 전에 조현병, 우울증 그리고 다른 정신질환으로 진단된 환자들은 알려진 화학 불균형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면 신경 경로의 일반적인 역학에 렌치가 던져지는 것과 같다. 그러면은 하이먼이 관찰한 것처럼 뇌 기능이 비정상으로 작동한다. 시작으로 되돌아가기. 하이먼 박사의 논문이 놀라울지 모르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인 과학 서술의 거다 역할을 맡아 처음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의 결론은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라 정신약물학 첫 단원에서 예측했던 것이다. 리어본도와 같이 쏘라진 밀타운, 마르실리 등은 모두 처음에는 수술용 혹은 감염병에 대한 마법 타는과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화합물에서 유래되었다. 이후에 이 화합물들은 정신과 화학자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기분, 행동 및 사고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진다. 본질적으로 이 약물들은 유익한 부작용을 갖는다고 인식되었다. 이 약들은 정상 기능을 개선시켰고 그러한 이해는 이 약들에 주어진 초기 이름에 반영된다. 클로로프로마진은 주요 신경 안정제였고 전두엽 절제술과 비슷한 변화를 일으킨다고 이야기되었다. 메프로바메이트는 보조 신경 안정제였고 동물 연구에서 환경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정상 감정 반응을 차단하는 강력한 근육 이완제로 여겨졌다. 이 프로니아지드는 정신 자극제였다. 병동에서 춤추는 결핵 환자들에 대한 기록이 사실이라면 조증과 비슷한 상태를 일으키는 약물이었다. 그러나 정신과에서 당시 이 약들을 정신질환에 대한 마법 탄환으로 재인식한다. 이 약들은 뇌의 화학 불균형에 대한 해독제로 가정되었다. 하지만 과학만큼 희망에 찬 생각에서 비롯된 이 이론은 연구되었어도 성과가 신통치 않다. 오히려 하이먼이 기록했듯이 정신과 약물은 뇌신경 경로 정상 기능을 방해하는 약물이다. 신약에 대한 정신의학의 첫 인상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것으로 밝혀진다. 위조 정신과 약물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의 핵심에 과학적인 질문을 던지기가 가능하다. 이 약물은 장기간 두고 볼 때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50년 동안 연구 결과는 무엇을 보여주는가?